도쿄도지사 후보 영상에 일본 열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여러분과 만났네요. 제가 귀엽고 유명한 우치노 아이리예요. 급기야 긴장된다면서 상의를 벗어버립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최근 귀하의 나라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일본인 10명 중 7명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중 한 명, 도쿄 최대 전자회사 간부 미나미 유우 씨는 쌀값은 2배로 뛰고 정치인들은 옷을 벗고 회사는 흑자 속 해고를 진행합니다. 일본은 이미 끝났어요. 라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도쿄 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한국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3월의 어느 날 도쿄 시부야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기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비상벨 소리와 함께 주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급하게 중요한 서류와 지갑만 챙겨 밖으로 나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파트 앞 도로에 모인 주민들이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며 그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방서에 전화하는 사람도, 아직 안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기,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옆에 있던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자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마 누군가 했을 거예요. 메이와 쿠민패가 될까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나미 유우입니다. 당시 35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는 전자회사에서 12년째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도쿄 시부야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솔직히 저도 그때까지는 튀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던 지극히 평범한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화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메이와쿠. 이 단어가 일본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 강박관념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했을 거라 가정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사이 화재는 점점 커져갔어요. 제가 직접 119에 전화했는데 놀랍게도 처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약 7분이 흘렀더군요. 소방차가 도착하고 진화 작업이 시작됐지만 3층에 혼자 살던 노인분은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IT 업계에서 글로벌 팀과 일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해본 저로서는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쿄에서 12년을 살면서 항상 느껴왔던 답답함이 그날 밤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돕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결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도생하는 가짜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였죠. 화재 이후 주민회의가 열렸지만 그 자리에서도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죄송합니다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반복했고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처음으로 일본은 끝났다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 문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몰랐죠. 평소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던 제가 이런 글을 쓴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 글에는 화재 현장에서 아무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 모두가 눈치만 보는 광경, 그리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절망감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이 24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어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원래 300명 정도였는데 갑자기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용기 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지지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비국민이다. 한국으로 가라와 같은 악성 댓글도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다테마의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진 순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숨기는 다테마에와 진짜 마음인 혼내를 구분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에서조차 우리는 보통 진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진심을 온라인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서로 돕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 이대로는 일본의 미래가 없습니다. 제 글은 주간 뉴스 사이트에도 인용되었고 몇몇 소형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도지사 선거 후보가 상의를 벗고 귀여운 나의 방송을 봐주세요 라며 유세를 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공영 방송에서 6분이나 이런 황당한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정치가 코미디 쇼가 되어버린 현실을 바라보며 제 글이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에는 정치인들도 미쳤고 그걸 방송하는 미디어도 미쳤다라는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화재 사건과 이상한 선거 풍경. 이 모든 것이 일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 실종을 선택하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글은 계속해서 공유되었고 익명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직장에서 알면 큰일 나니 익명으로 지지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저를 더 슬프게 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조차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SNS 활동 이후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매의와 쿨을 끼쳤다고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 직장 생활의 마지막 순간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SNS 논란이 한창일 무렵 일본 전역을 강타한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쌀 대란이었습니다. 쌀값이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했어요. 10kg에 8,000엔 한국 돈으로 약 8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밥을 자주 해먹던 저에게 이 상황은 가게에 직접적인 타격이었어요. 통계에 따르면 일본 가정에서는 한 달에 쌀 10kg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이제 쌀값만으로도 8만 원이 넘게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요. 동네 슈퍼마켓에 쌀을 사러 갔을 때의 광경은 지금도 생생해요. 쌀 코너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소 5kg에 1,980엔이었던 쌀이 3,500엔으로 올랐고 고급 쌀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이러다가 밥도 못 먹고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앞에 선 노부인의 중얼거림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본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쌀이 이제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들도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 무료로 제공되던 라이스 오카와리밥 리필의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자주 가던 정식집에서는 쌀값 상승으로 밥 한 공기 추가에 300엔을 받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군요. SNS에서는 쌀 절약 레시피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밥 적게 짓는 법, 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 한 공기로 포만감 느끼는 방법 등의 글이 넘쳐났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구내 식당에서조차 일본 쌀 대신 타이완 쌀을 사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회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오는 동료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의 도시락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밥이 반찬보다 많았다면 이제는 밥이 조금이고 면이나 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쌀값은 2배가 되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고 비축미를 일부 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TV에서는 쌀값 폭등의 원인으로 생산 조정 정책, 농촌 노동력 감소, 비료값 인상 등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쌀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쌀을 사와서 인천공항 검역소에 신고하고 가져가는 후기가 화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쌀은 3kg에 3,000엔 정도로 일본 쌀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일본의 현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쌀 농사의 나라 일본이
이제는 국민들이 외국에서 쌀을 사오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 쌀값 폭등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일본 정치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 27일 자정, 일본 방송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귀여운 나의 방송을 주세요 라고 외치며 상의를 벗고 유세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황당한 장면이 공영방송에서 6분이나 방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지한 정책 토론이 아니라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듯 했어요. 사회적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선거가 그저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방송 이후 SNS에서는 화사화재 소방가 극한 직업이라는 댓글은 물론 팝이 일본은 끝났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제 글의 제목이었던 일본은 끝났다라는 문구가 이제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행태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후보가 출마한 도지사 선거에는 온갖 괴상한 공약과 퍼포먼스가 난무했습니다. 일본 선거법은 방송이나 사진이 규제되거나 허용되지 않으면 제재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죠. 한 후보는 나는 외계인과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후보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대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어요. 정부가 경고했지만 옷을 벗는 기행은 막지 못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은 웃고 넘기더군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테니까 정치인들은 다 그런 거 아냐? 라는 반응이었어요. 이런 체념과 냉소가 일본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어요. 화재 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던 것, 쌀값이 폭등해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는 선거마저 서커스로 변해버린 현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TV를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떨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인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라. 그때는 그저 뉴스로만 보았던 한국의 모습이 갑자기 부러워졌어요. 일본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더 큰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곧 제 개인적인 삶에도 닥쳐오게 될 줄은 몰랐죠. 도지사 선거의 혼란이 한창이던 어느 월요일 아침, 회사 이메일함에 인사팀 면담 요청이 와 있었어요. 특별한 의제 없이 일반적인 경력 상담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12년간 근무해온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제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컨설턴트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형식적인 인사도 없이 바로 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나미 씨,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미나미 씨의 포지션은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르네사스는 반도체 분야에서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었고 최근 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부서는 실적이 좋았고 저는 지난 평가에서도 어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는 준비된 서류를 내밀며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회사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퇴직 패키지를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패키지. 12년의 세월이 그렇게 끝난다고?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일본인으로서 회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매이와 쿠라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퇴사일은 이번 달 말입니다. 인수인계는 이메일로 진행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재택근무로 전환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2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헌신했던 회사에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상사도 동료들도 모른 척했어요. 아마 그들도 알고 있었겠지만 누구도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는데 옆자리 후미코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유우 씨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만 5명이 오늘 통보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르네사스뿐만 아니라
코니카, 제일생명 등 여러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조기 퇴직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모두 흑자를 내는 회사들이었지만 지난 3년간 10,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조기 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평생 고용이라는 일본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철밥통이라는 대기업의 신화가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36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다면 다시 정규직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쌀값은 폭등하고 물가는 오르고 있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2주 동안 저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죠. 일본 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36살의 실직자가 다시 정규직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도쿄에서 서울로 새 삶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블로그였는데 일본 기업에서 해고된 후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정착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회사는 일본처럼 다테마에와 혼내를 구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고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이 솔직함이 더 편해요.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요.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함께 도와주고 회식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진짜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죠.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의심도 들었지만 블로그 주인장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해보자. 바로 그날 인천행 편도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2주 후 출발이었어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관광 비자로 들어가 현지에서 취업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로 이 소식을 알렸는데 예상대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곳은 위험하고 반일 감정이 심한 곳이잖아. 아버지의 첫 반응이었어요.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다른 일본 기업을 찾아보는 게 어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일본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이었어요.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일본인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라는 이미지였죠. 한국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활기차고 기회가 많은 곳일 수도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서 얻은 정보를 설명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동생 켄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누나 미쳤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남녀 차별도 심하다고 들었어. 일본인이라고 하면 더 차별받을 수도 있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반응이 일본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관광으로 가서 직접 보고 결정할게요. 정 안 되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가족들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정말 가야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2023년 4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하네다 공항을 떠날 때 직원들의 형식적인 공손함과는 다른 뭔가 더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긴장했어요. 일본인이라고 하면 혹시 차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심사관은 그저 미소로 맞아주었고 유창한 일본어로 관광 목적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짓자 웃으며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첫 만남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며 처음으로 한국의 공기를 느꼈어요. 도쿄와는 다른 뭔가 더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캐리어 바퀴가 고장났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일본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였지만 그의 제스처로 의미를 알 수 있었죠. 머뭇거리는 저를 보고 그는 영어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제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 계단을 올라주었고 공항철도 플랫폼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친절이 일상적인 것인지 물었더니 그는 우리나라에 온 손님인데 당연한 거죠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공항철도에 탑승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낯선 나라에서 첫 경험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일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아무도 행동하지 않던 그 냉담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옆자리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저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관광이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그녀는 자기 휴대폰에 관광정보 앱을 보여주며 이거 다운받으면 편해요. 영어, 일본어도 지원해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제가 일본에서 평생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연스러운 친절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인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동 근처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한 일은 근처 마트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일본에서 폭등하던 쌀값이 한국에서는 어떨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인터넷에서 읽었던 한국 쌀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리셉션에서 가까운 마트를 물어보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블록 떨어져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길을 찾아 걸어가는 동안 서울의 활기찬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더 역동적인 느낌이었어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쌀 진열대 앞에서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한국 쌀 4kg 포장의 가격표에는 9,9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환율을 확인했어요. 약 1,000엔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양의 쌀은 적어도 3,000엔은 했을 텐데. 가격표를 다시 확인했지만 착각이 아니었어요. 인증이라도 하듯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믿기지 않을 거예요. 한국 쌀값이 일본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것은 단순한 물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쌀 농사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한국보다 쌀값이 3배 이상 비싸다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마트 직원에게 다가가 서투른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이것, 가격, 맞아요? 직원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특별 할인가가 아니라 정상가라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그 쌀 한 봉지를 구매했어요. 계산대에서도 정말 9,900원만 청구되었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놀란 것처럼 보였는지 계산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친 식당들의 가격도 눈여겨보았습니다. 물론 관광지라 비싼 곳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한식당의 가격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많은 식당에서 공기밥 무료 또는 밥 리필 가능이라는 안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쌀값 폭등으로 식당들이 밥 한 공기에 300엔씩 추가 요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무료라니. 이 대조적인 상황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방금 산 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했을까? 일본의 정치인들과 기업들이 보여준 무책임함, 그리고 그걸 그저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국민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저와 같은 일본인들의 삶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셋째 날, 갑작스러운 봄비가 쏟아졌어요.
가벼운 재킷만 입고 나온 저는 순식간에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비를 맞고 있는데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같이 쓰세요. 많이 맞았네요. 당황스러웠지만 감사하게 그녀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일본 문화에서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우산을 씌워주는 행동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버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비에 젖은 모습으로 타자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앉으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친절에 놀랐습니다. 자리에 앉자 옆자리 할머니께서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여기요, 물 좀 닦아요. 이런 연쇄적인 친절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쿄에서라면 모두가 스마트폰만 보거나 눈을 감은 채 자기 일에만 집중했을 텐데 여기서는 타인의 불편함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가는 길에 비가 더 심해졌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하필 발목을 살짝 삐끗했는데 근처 가게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달려나와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가게로 저를 안내해 의자에 앉히시고 얼음찜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따뜻한 보리차까지 내어주셨어요.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 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여행 중이세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우리 문화인 걸까요? 남의 아픔과 불편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 가게 주인은 제가 떠날 때 작은 우산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다음에 올 때 돌려주세요 라며 웃으셨죠. 돌려줄 기회가 있을까요? 그때는 그저 관광객에 불과했으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뭔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것은 내일을 구분하지 않는 우리라는 의식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불편함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문화. 일본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다. 여기서 나는 낯선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나는 우리의 일부인 것 같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더 머물면서 취업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 거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와 따뜻함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일본인 구인을 검색해보니 몇몇 IT 기업과 무역회사에서 일본어 능력자를 찾고 있었어요. 제 경력과 가장 유사한 포지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입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이력서를 보냈고 놀랍게도 다음날 면접 제안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나미 유우님, 한국 방문 중에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면접이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빠른 반응이라니. 일본에서는 보통 몇 주는 걸릴 절차가 단 하루 만에 진행되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면접 당일 강남의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면접은 늘 형식적이고 예측 가능했어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같은 천편일률적인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의식과도 같았죠. 한국에서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서자 밝은 미소의 젊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미나미 유우님이시죠? 저는 인사팀 김지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편안한 태도에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면접실로 안내받자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나미 씨. 저는 이철민 대표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본다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면접은 예상과 달리 매우 직설적이었어요. 르네사스에서 왜 해고되셨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 해고라는 단어는 거의 금기와 같았거든요.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이 관례였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사의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제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이었어요. 그러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일본 기업들의 최근 대량 해고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공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해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는 것이 신선했어요. 면접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예상과 달리 매우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제 경력, 기술적 지식, 그리고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물었습니다. 미나미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본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가실 건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면접이 끝나고 이틀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나미 씨, 반갑습니다. KDT 무역의 김지연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미나미 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호텔방에서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채용 결정이 이렇게 빨리 나오다니. 일본에서라면 보통 몇 주를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죠. 한국의 빠른 결정 문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첫 출근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어요. 김지연 씨가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고 바로 제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환영합니다. 미나미 유우님. 이라는 팻말과 함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이런 따뜻한 환영 세리머니는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고 드디어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회사 급여 시스템에서 입금 알림을 확인했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2번이나 확인했어요. 일본에서 받던 급여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았거든요. 물가 차이를 고려해도 서울에서의 생활 여유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는 바로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쌀 코너에 서서 가장 좋은 품질의 쌀 10kg 포대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12,800원을 지불했어요. 일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어머니가 일본에서 라면만 드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국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그 쌀과 함께 편지를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 유우입니다. 저 이제 한국에서 취직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첫 월급으로 쌀을 보냅니다.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있어요. 어머니, 이제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밥 많이 드세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으며 눈물이 떨어졌어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은 저를 이해해 주실까?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불안했지만 진심을 담아 쌀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유우, 쌀 잘 받았다. 정말 맛있구나. 아버지도 오랜만에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시네. 네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하게만 지내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인정. 그것이 저에게는 첫 월급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어요. 회사에서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이제 간단한 인사와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출근길이었어요. 아침 7시 30분 2호선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철이 급정거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고 저도 앞 사람에게 부딪힐 뻔했어요.
차내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앞 차량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잠시 운행을 중단합니다. 모두 침착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침묵을 지키며 각자 인내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정장 차림의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90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10분이 지나자 한 젊은 여성이 큰 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다들 회사에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 회사 근처 분들은 택시 합승하실래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목적지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강남역 방향, 여의도 방향, 광화문 방향.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5명이 모여 우리 강남역에서 같이 내려서 택시 탈래요? 라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저도 강남역 근처로 가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한 여성이 밝게 웃으며 어머, 외국인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랑 같이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결국 지하철에서 내려 5명이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 회사 위치와 이름을 공유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요. 미나미 씨는 일본에서 오셨구나. 한국 생활은 어때요? 회사 동료들이 잘해줘요? 일본 지하철은 이런 사고가 없나요? 질문 세례 속에서 저는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모두 제 서툰 한국어에 미소 지으며 귀 기울여 주었어요. 택시에서 내릴 때 한 남성이 회사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일본 관련 일이 있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그날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비록 30분 늦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불편한 사고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모습.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 따뜻한 기억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낯선 이에게도 손을 내미는 친절함. 이런 것들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지 겨우 1주째 갑작스러운 일교차 때문인지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콧물로 시작했지만 금요일 아침에는 열이 심하게 올라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가를 써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일본에서라면 아픈 것도 죄책감을 느끼며 전화했을 텐데 김지연 씨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나미 씨 많이 아프신가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푹 쉬면 나아질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잘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점심시간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이 문을 열자 놀랍게도 김지연 씨와 제 팀의 박 부장님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약봉지와 음식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나미 씨 걱정돼서 왔어요. 회사 근처 내과 의사에게 증상 설명했더니 이 약을 추천해 주셨어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사가 아픈 직원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박 부장님은 매우 바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집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김지연 씨는 가져온 죽을 데우기 시작했고 박 부장님은 약을 정리하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해열제고 이건 목 아플 때 먹는 거예요. 식후 30분에 먹으세요. 그리고 김지연 씨가 따뜻하게 데운 죽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플 때 항상 먹는 전통 보양죽이에요. 어머니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들어 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내심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나미 씨, 우리 팀원이 아픈데 그냥 둘 수 없죠.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두 분이 떠난 후 저는 김지연 씨 어머니가 만든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였습니다. 주말 내내 그들이 가져온 약을 먹고 죽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어요. 월요일 아침 건강을 회복한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나미 씨 이제 괜찮아요? 얼굴 색이 많이 좋아졌네요.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파서 결근한 후 돌아오면 대부분 수고했어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찾은 직장 동료의 의미는 단순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플 때 찾아와 주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챙겨주다니 한국 기업 문화의 따뜻함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박 부장님이 팀 전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팀 회식합시다. 미나미 씨 환영회도 겸해서요. 일본에서의 회식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형식적인 자리, 상사의 장황한 훈시, 그리고 억지로 술을 마시는 문화. 솔직히 회식은 제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던 자리였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회식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은근히 긴장된 마음으로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의 삼겹살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팀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미 씨 여기. 김지연 씨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박 부장님이 소주잔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미나미 씨를 위한 자리니까 미나미 씨가 편한 만큼만 마셔요. 일본식 회식은 강제로 마시게 하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상사가 따라주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술 못 마시면 콜라 마셔도 되고. 옆자리에 정대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고기가 익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화의 초점은 업무가 아닌 서로의 취미와 일상이었어요. 미나미 씨는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예요?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일본하고 한국 어떤 점이 제일 달라요? 질문 세례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 도쿄 아파트 화재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까지. 평소에는 절대 나누지 않았을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소주 한 잔이 들어가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남의 불행에 무관심한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트 화재 때 이웃들이 보인 반응을 보고 절망했거든요. 말을 마치자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 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나미 씨, 한국도 완벽한 사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문화요. 우리 팀도 그렇게 서로 의지하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김지연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고립감, 차가운 인간관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정대리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나미 씨 건배.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지내던 어느 날 휴대폰에 일본 국제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요즘 일본 뉴스 보고 있니?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어제는 마트에 쌀이 한동안 품절이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본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아버지 회사 동료들도 해고되는 사람이 늘고 있대. 내가 떠난 뒤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동안 부모님은 일본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았어요. 르네사스 회사 옛 동료 마키타 씨가 너에 대해 물었단다. 내가 취직한 한국 회사에 일본인 채용 더 없는지 물어보래.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키타 씨는 일본에서 일할 때 늘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국 취업을 고려한다니. 엄마 정말요? 마키타 씨가요? 응.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 취업을 알아보고 있어. 특히 한국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통화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떠난 일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고 어쩌면 저처럼 탈출구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부모님을 두고 혼자 한국으로 온 것이 갑자기 이기적인 선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김지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저희 회사에 일본인 채용 계획이 더 있나요? 제 지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요. 다음 날 아침 김지연 씨의 답장이 왔어요. 미나미 씨, 마침 좋은 타이밍이에요. 다음 달부터 일본 시장 확대 계획이 있어서 일본어 가능자 2명 더 뽑을 예정이라고 해요. 이력서 받아볼까요? 반가운 소식에 바로 마키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이력서를 보내왔어요. 메일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미나미 씨, 솔직히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일본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기회가 있다면 꼭 잡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분들도 한국으로 모셔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계약이 만료되어 가던 시점, 이철민 대표님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라면 계약 만료 시점의 면담은 대개 좋지 않은 소식을 의미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대표님 사무실로 향했어요. 미나미 씨, 앉으세요. 대표님은 평소와 달리 다소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건가?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 대표님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미나미 씨,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6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미나미 씨의 업무 능력과 적응력을 보니 이제 우리 회사의 정식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보니 정규직 전환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 시장 담당자로서 정규직으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급여도 15% 인상해드리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최소 1년, 때로는 3년까지 계약직으로 일한 후에야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사정이 좋을 때만요. 이렇게 빨리 정규직 제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정규직이 가능한가요? 대표님이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능력을 봅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나미 씨는 입사 이후 일본 거래처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었고 덕분에 우리 제품의 일본 수출이 20% 증가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12년을 일했지만 결국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제 가치를 인정받다니. 미나미 씨, 사실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쌀 가격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일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어머니께서 쌀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미나미 씨 같은 인재가 더 필요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중에 추천할 만한 분이 있나요? 마키타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이력서를 이미 인사팀에 전달했지만 직접 대표님께 추천할 기회가 생겼네요. 네, 실은 제 전 직장 동료가 지금 면접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시장의 정통한 전문가예요.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정규직 전환 제안서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체류 비자 지원, 주택 지원금, 그리고 가족 초청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족 초청.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을까요? 아직은 이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정규직이 되었어요. 이제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고 더 많은 쌀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유. 내가 인정받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우리는 괜찮으니 내 걱정은 말고 그곳에서 잘 지내렴.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을 떠나온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정규직 제안을 받은 당일 주말 저는 한강공원을 혼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강변에는 335 모인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연인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청년들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을 떠나 한국에 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부모님께 보낸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서울의 야경,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제안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해요. 일본에서는 12년을 일해도 얻지 못했던 인정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받다니.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다시 강변으로 돌아왔어요. 문득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쌀 파동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뉴스에서는 연일 식량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정규직이 되어 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으니 더 자주 쌀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미나미 씨. 뒤를 돌아보니 김지연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몇몇 회사 동료들이 함께 있었어요. 저희도 한강 나들이 왔어요. 같이 할래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돗자리 위에는 김밥, 치킨, 과일, 맥주 등 푸짐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규직 축하한다고 우리끼리 작은 파티 준비했어요. 미나미 씨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정말 우연이네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를 일본에서는 느끼기 어려웠어요. 맥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한강의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이자 친구이자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키타 씨였어요. 미나미 씨, 좋은 소식이에요.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서울에 갑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좋은 소식을 곁에 있는 동료들과 나누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어두운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강변의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돗자리 위에서 웃고 떠드는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도쿄에서 서울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 삶을 찾아온 미나미 유우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본의 냉담한 사회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선택한 그녀는 이제 우리라는 가치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발견하며 정규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행 신드롬을 일으키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한국에서 매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